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내가 미래의 국회의원이다. 대학생 대상 가상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토론회에서는요, 미래 정치를 이끌어갈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선을 거쳐 최종 선발된 세 분의 가상 후보자들과 함께 진행됩니다. 자, 실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 방식에서 형식 등이 일부 변형되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회 진행 순서와 진행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부터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주어진 논제에 대한 찬반 토론,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은 2가지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별로 제한된 시간 내에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찬반 토론은 3가지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상 후보자 토론회 당일, 오늘이죠. 추첨을 통해서 찬성과 반대 토론자가 사전에 결정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토론 시에 자료 참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고 읽는 수준으로 토론이 진행될 경우에는요,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사용해야 합니다. 토론 중에 제시되거나 이용되는 자료나 출처, 그리고 근거 등의 제시 요구에 대해서는요, 꼭 응해 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 시작에 앞서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A, 조현아 후보자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B, 정예원 후보자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C, 유동민 후보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가 미래의 국회의원이다. 가상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1분씩입니다. 자, 먼저 기호 A, 조현아 후보자 기조 연설 1분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을선거구 유권자 여러분. 을선거구 기호 A 조현아 후보자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조현아라는 제 이름이 대한민국에서 한동안 참 논란이 많았던 이름입니다. 땅콩 해양으로 유명하신 그분과 제가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아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조현아라는 이름을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바꿔보자고 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신뢰가 있으며 각자의 역할과 희생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존중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땅콩을 까달라는 국회의원이 아닌 땅콩을 직접 국민 여러분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려 다른 후보자들과 존중과 신뢰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B, 정예원 후보자 기조 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을선거구 B 후보자 정예원입니다. 저는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늘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대학에선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우리나라 GDP 순위는 세계 10위지만 행복지수는 57이라고 합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러한 고민을 하는 데 있어 보탬이 되고 싶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것을 생각하니 참 영광스럽고 또 오늘 토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저의 주장을 펼치겠지만 다른 후보자분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민해보는 시간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C, 유동민 후보자 기조 연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선거구 기호 10번 유동민 후보자입니다. 여러분은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란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람 의견에 반대하지만 그 사람이 탄압받는다면 목숨을 다해 싸울 것이다.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가 말한 것처럼 정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진보 보수가 각자의 지지층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지점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 하지 못하게 발목 잡는 정치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처럼 서로 다른 이슈를 갖고 찬성과 반대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두 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각 2분 30초씩 주어집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2030 세대 투표율을 높이고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기 교육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최근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다양한 청년 정책 제시와 이슈 공략에도 불구하고 제8회 지방선거 2030 세대의 투표율은 30%대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2022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30세 미만 정치인은 없으며 의원들의 평균 연령 또한 54.9세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 비중이 낮은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이 중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등의 부재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각 후보자들께서는 2030 세대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교육 방향 및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호비 정예원 후보자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 30초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시죠.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정치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삼권 분립 등 기본적인 정치 지식은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정치적 이슈를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별도의 교육과정을 새로 마련해 학생들에게 정치 상식을 전하고 또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수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1980년대 이후 정치의 역사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역사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하지만 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정치적으로 유의미했던 사건과 개념을 알지 못한다면 현재의 정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정치 교육에서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단순히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수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작위로 팀을 배정해서 토론을 진행해 볼 수도 있고 또 선거 시즌이 다가오면 후보자별 공약을 직접 분석해보고 모의 선거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제로 서울 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학교 수업으로 정치적 이슈에 관한 토론 수업을 꼽았습니다. 또 지난 2020년에 이 직접 모의 선거에 참여해본 고등학생들은 이 선거에 참여해보는 것만으로도 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우리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육부에서 정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그것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정치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과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씨 유동민 후보자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30초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보다 많아졌다고 하지만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다른 세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제20대 대선인 그런 대선에서 투표율은 20대, 30대 70%인 반면 60대, 70대는 80%였습니다. 그리고 제8회 지방선거, 작년에 열렸던 지방선거에서 무려 20대, 30대는 36%, 37%, 그에 반면 60대, 70대는 70%, 75%로 그 격차가 2배 차이가 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과거의 청년 대변인 그리고 요즘 명예보좌관 등 참여가 활발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투표율을 열어보면 그 뚜껑을 열어보면 청년들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높기만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정치에 얼마나 2030 세대가 관심 있는지
그 결과 52%가 관심이 없다. 그리고 정치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서 그리고 정치로 2030 세대가 변화를 이끌 수 없다.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정치에 대한 그런 실망감과 불신이 점차 커지고만 있습니다. 투표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나 낮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맨날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정치인들은 그 청년 세대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정치가 고인물인 상태가 되고 말합니다. 결국 청년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거야말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치를 바꿀 수 있다. 내가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청년들이 출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구의회, 청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의회에서부터 청년들이 출마할 수 있게 서울시 선관위나 예를 들어서 각 구의 선관위에서 출마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기초의회를 무공천시켜서 원래 기초의회에서 공천 시스템인 경우 국회의원의 그런 영향을 받기 쉬운데 청년들이 자유롭게 나가기 쉽도록 기초의회 무공천과 예비 청년 구의원에게 출마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그런 직장에서 선거 전날 그 선거에 대한 교육도 시키는 것 해서 이 두 가지를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A 조연아 후보자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 30초 시작합니다. 네, 2030 세대의 투표율이 논의점이 되는 곳은 대선이 아니라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이런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미디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의 집중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대선의 경우 미디어에서 상당한 화력을 이끌고 있으나 사실 지방선거의 경우 너무 많은 지역구도 있고 청년들이 이를 직접 찾아보기에는 매우 현실적이지 못한 방안입니다. 최근 청년 정치가 매우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 청년 정치가 이 세대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라 몇십 년 전부터 논의되던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기성세대가 청년 정치를 이야기하였으면 최근에는 청년이 직접 청년 정치를 언급하며 그 지지를 얻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래로부터 담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청년에게 무분별하게 기회를 주게 된다면 오히려 국민과 청년은 능력이 없는 정치인에 대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안은 2030 세대의 정치 참여를 확대 위한 장기 교육 방안에 있어서는 이 실질적인 청년 정치인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분메시비 캠퍼스라 불리는 정치교육 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청년 정치인이 실무 경험과 또 토론과 같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또 당과 더불어서 당 정치인과 함께 토론하여 청년이 원하는 정책들을 당에서 실질적으로 수용하여 제도권 정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기성세대에 맞서 청년 세대가 이 정치권에서 얼마나 남아있는 것이 중요했다면 현재는 이거와 더불어 정말 실질적으로 청년 정책이 제도권 안에서 정책으로 구현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실 있고 실력 있는 정치인을 만드는 것이 2030이 더 투표를 비롯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방법을 위해서는 제도와 같은 구축이 필요하겠지만 내실 있는 정치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역구 자체와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세 후보자들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0 세대 결혼 기피 현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단순한 결혼 기피 현상을 넘어 비혼주의를 선언하는 청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1970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래 역대 최저입니다. 이로 인해 출산율도 2022년 기준 0.78명으로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자, 후보자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결혼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호 C, 유동민 후보자부터 답변을 들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2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그리고 청년들이 결혼을 비혼주의자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정말 비혼을 원하는 것일까요? 일단 1,600명을 대상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9%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자녀를 키우는데 소득이 적어서 그리고 자녀한테 충분히 잘할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의 경쟁과 교육자 제도 아래서 키우기 싫어서 등등등 여러 사회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태를 반영하듯이 청년들은 그 이유를 손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정말 결혼에 회의적인 걸까요? 네, 그 한 결혼정보회사가 2022년도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보다 매출액이 38% 증가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하기 싫은데 오히려 청년 결혼정보 업체는 매출액이 사상 최고액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커플 예능, 나는 솔로, 그다음 이제 여러 커플 예능들이 있는데 OTT 시장에서 1, 2위가 넘습니다. 최근 또 환승 연애도 있고요. 이처럼 청년들은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은 하고 싶지만 대외적인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또 20대에 따르면 연애조차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20대 중에 10명 중에 6명은 내가 자격증을 따거나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는 과정 때문에 연애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67% 중에 다 매우 시달린다. 그러면 이 경쟁적이고 시간도 많이 들고 금전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주 4일제 도입으로 청년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줘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년 직장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연인과 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경제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우리나라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 IT를 살듯이 우리가 이제 AI 그런 걸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청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A 조연아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30초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결혼에 있어 논의할 때 항상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윤리와 사상을 잘하진 못했지만 맹자에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라는 말이 항상 떠오르는데요. 생활을 할 수 있는 재산이나 직업이 있어야지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 항산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생긴다고 봅니다. 결혼 기피 이후에는 경제적 이유나 개인의 가치관 변화, 또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존재하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사실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금전적인 부분은 바로 주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 대출 방안이나 혹은 신혼부부 주택 공급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마냥 좋은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실효성과 형평성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논의되었고 이는 결국 현재 대한민국의 결혼 기피 현상에 일조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결혼만 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으로서 저출산이 함께 유래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출산 장려 정책과 결혼 태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은 양육 환경이 결혼 태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거나 경력 단절 여성이 없어지는 사회가 구축이 되어야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는 드라마 며느라기에서 가장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첫째 부부에서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고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해당 영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이런 양육 정책과 또 휴직의 정책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점을 이루고 있는데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인식의 변화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지금의 정책 제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의 인식적 차원도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출산율 문제를 논의할 거면 연예인 사유리 씨와 같은 케이스도 이제는 슬슬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기호 B 정예원 후보자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30초 시작해 주시죠. 네, 과거에는 결혼이 하나의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결혼이 선택이 됐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결혼 기피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불확실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혼을 선택할 경우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예측과 통제가 가능한데 이 결혼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과연 혼자일 때보다 둘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괜히 결혼을 했다가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는 건 아닐지, 그리고 배우자와의 갈등을 전혀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닐지,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먼저 경제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혼부부가 오히려 이 1인 가구일 때보다 각종 복지 혜택이나 지원을 받기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에서 결혼이 오히려 벌칙처럼 느껴진다는 뜻을 담은 단어입니다. 실제로 결혼을 하면 가구를 합치면서 청약기회가 반으로 줄고 또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 대출 장벽이 더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정책을 정교히 수정함으로써 이 혼자보다 둘이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더 유리한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더해서 이 심리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유형별 특성을 분석해 볼 수 있는, 또 그럼으로써 서로를 더 이해해 볼 수 있는 이 MBTI 심리 검사가 유행한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MBTI 검사가 심리학계에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검사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이 검사에 대한 인기가 식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기회나 노력이 많이 부족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부부를 위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지자체나 혹은 개별 심리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는 국가 주도하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결혼에 관한 리스크를 줄여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면 출산 계획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 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주제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각 후보자께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발표해 주시고요. 이후 상대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유지되어야 한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에 대해 찬성 입장인 기호 A 조현아 후보자의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지는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고대 이집트와 고대 로마, 또 중세 유럽에서부터 유래된 아주 효과적이고 아주 전통적인 선거운동 방식입니다.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는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선거운동의 목적은 결국 선전입니다. 이런 선전은 반복적으로 정보에 노출이 되고 뇌에서 이 정보를 인지하고 이를 기억하여 결국 행동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현수막의 선거운동 방법인데요. 긍정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관계성을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여러 다양한 SNS나 유튜브를 통한 선거운동 방식이 대두되었지만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이후 집단 유세가 불가능해졌던 상태에서 현수막 선거운동은 가장은 아니지만 아주 영향력 있는 선거운동 방식으로 꼽혔습니다. 또 현수막 선거운동과 투표율에는 아주 관계성이 있는데요. 현수막 사용은 선거 시즌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한 유의미한 관계성은 아니겠지만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많이 설치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을 봤을 때 현수막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서 가장 강력하고 경제적인 선거운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층에게 핸드폰을 통한
후보자를 보는 것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시기상조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이 현수막 사용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 입장의 조현아 후보자에 대해서 이번엔 반대 입장의 정예원 후보자의 반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이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폐현수막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에 반대합니다. 지난 8회 지방선거 때 몇 매의 현수막이 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13만 매의 현수막이 제작됐다고 합니다. 이 현수막을 한 줄로 이으면 서울에서 도쿄까지 가는 거리가 나옵니다. 또 이 현수막을 전부 펼치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21배에 달하는 면적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수막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전부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를 재활용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00%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선거용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얼굴과 이름이 크게 들어가 있어서 이 생활용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세척과 건조 과정이 필요한데 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설령 에코백 등으로 재활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에코백 나중에 언젠가는 버려집니다. 그럼 폐기 시기를 늦추는 것일 뿐이지 이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이 폐현수막 몇 % 정도가 재활용되는지 조사한 결과 10%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즉 작년 8회 지방선거 때 쓰인 현수막 13만 매가 전부 지금 폐기 처분되어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이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80만 4천 킬로그램 가량이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현수막 주성분인 폴리에스터는 땅에 묻어도 잘 분해되지도 않습니다. 또 소각되는 폐현수막에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고 또 환경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현수막 선거운동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비슷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후보자의 찬성과 반대 주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자, 보충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주어지고요. 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먼저 찬성 입장의 조현아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민 후보자의 보충 질문 30초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조현아 후보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현수막이 선전의 효과는 있지만 선거 현수막이 오히려 교통 신호를 방해하거나 그리고 일부 그 현재 법적으로 설치한 기준보다 더 많이 설치하게 돼 있어서 국민들의 눈이 피곤하거나 그리고 교통 신호를 그런 위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찬성 입장의 조현아 후보자 답변은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교통신호 방해나 어떤 국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도 현수막의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연 전국에 설치는 현수막 중에 과연 몇 %가 이렇게 큰 지나친 문제를 주는지 한번 구체적인 퍼센트를 제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교통신호 방해와 같은 이런 현수막 설치 같은 경우는 광고 업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광고 업체는 이걸 외주를 받아 진행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선거 때 정말 이상한 자리에 후보자의 현수막을 걸게 되면은 그 다음 과연 광고 업체를 사용하게 될까요, 후보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봤을 때 굉장히 상식적인 공간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수막에 잘못된 거치가 있으면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열되는 선거 분위기 속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이 아무래도 문제점 같습니다. 이후 선거에 있어서 이 효과적인 방법인 현수막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위험이 되는 현수막을 재정비하거나 혹은 이런 현수막을 거는 후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정예원 후보자가 조현아 후보자에게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0초의 질문 시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지면 고령층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수막에 낭비되는 비용으로 오히려 이 디지털 취약계층을 재교육하는 게 시대 흐름에 맞는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지점이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고령층의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 2030 세대는 TV보다 이 핸드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온라인 선거운동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60대, 70대가 내가 원하는 후보자를 찾아보고 정책의 비교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방법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재교육도 충분히 통해서 고령층들이 온라인을 통한 후보자 선거 제도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현수막 재처리 비용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비교해보고 추후 논의되어야 된다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까지 잘 들어봤고요. 이번엔 반대 입장이었죠. 정예원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답변까지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민 후보자가 보충 질문 시작할 텐데요. 30초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정예원 후보자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예원 후보자님께서는 폐현수막으로 인한 재활용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거 현수막은 국민의 알 권리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이 작다고 해서 비용이 크다고 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작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예원 후보자의 답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저도 선거에서 이 후보자의 홍보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현수막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제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68.9%를 기록한 2018년부터 2020년에는 76.2%까지 5년 연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즉 지금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언급이 되는 고령층이나 혹은 장애인분들도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극복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대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게 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100% 준비될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청년층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또 고령층에게는 종이를 통해서 종이 책자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충분히 다른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조연아 후보자께서 정예원 후보자께 질문을 해주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30초가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반대의 요지를 주로 환경 문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통해서 옥수수 전분이나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로 친환경 현수막을 만들어 이후 분해까지 만들어 나가는 방법도 고안 중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신 것 같은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과연 효과적인... 네, 정예원 후보자의 답변 1분 30초 시작합니다. 네, 지금 여러 분야에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 만들기에 큰 노력을 들이고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용 현수막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근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친환경 제품 너무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은 그 비용을 굳이 이 현수막을 만드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 비용을 가지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더 많이 지원해주자라는 취지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찬반 주장에 대한 보충 질문과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 들어볼 텐데요. 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성 입장의 조현아 후보자부터 발언을 시작해 주실 텐데요. 1분 마무리 발언 시작합니다. 네, 환경과 관련된 문제,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고민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도 더 이상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현수막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정예원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용 문제가 있는데 사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같은 경우는 기존 현수막보다 약 1.5배가 비쌀 뿐 그리 가격이 차이 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이 구축된다면 현수막 선거운동은 환경 문제와 더불어 선거운동에 있어 전통적이고 또 신현대적인 선거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반대 입장의 정의원 후보자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현수막이 전통적인 선거운동 매체였다는 점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수막 과연 오늘날에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질문해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최근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후보자 본인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현수막도 참 많이 걸리고 있고 또 이 현수막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IT 강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용하던 현수막을 계속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온라인을 통한 홍보로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에 쓰이던 막대한 비용, 그 의미 없는 비용을 이제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제는 법인단체 후원금 기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입니다. 자, 먼저 반대 입장의 유동민 후보자의 발표부터 들어볼 텐데요. 2분이 주어집니다. 2분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인단체의 후원금 기부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수 국민의 의사, 이걸 법으로 반영하려면 법인단체의 기부금 제도는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소수의 법인이나 이익 집단인 단체들이 정치인을 지원하면 정치는 그 소수의 이해관계에 결국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자금법상 소액 다수로 정치 후원금을 해 이제 법인보다는 개인에게 더 많은 다수 국민들에게 의존하는 정치 후원금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1인간 연간 최대 2천만 원, 그리고 한 사람의 국회의원에게 500만 원씩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소수 법인이나 단체, 그런 이익보다는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다수 국민에게 하는 그런 반영, 금권 정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 후원금에 대한 개인의 후원이 여전히 지금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치 후원금 자금 통계를 조사한 결과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총 540억 원이 모였고 상위 30명 국회의원에게 평균적으로 1억에서 2억 정도 이상이 모였습니다. 이는 의정활동하기에 개인의 후원금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이 통계 자료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연봉과 그다음에 보좌진의 그런 지원까지 다 후원금까지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4년 정치개혁으로 우리는 예전에 법인이나 단체 후원금 기부 제도가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기업이 국회의원 후보자, 대선 후보자들에게 불법 대선 자금을 한 것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당시에 엄청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인의 손쉬운 돈이 결국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끼쳐 정치인들이 이를 입법화시키는 그런 과정. 결국 이 세 가지를 근거로 들으면서 저는 법인단체 후원금 기부 제도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찬성 입장의 기호 A 조연아 후보자의 주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조연아 후보자 발표 2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법인단체 후원금 기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총 3가지 입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적인 경제 여건, 두 번째는 아직까지 저조한 한국의 개인 후원금 기부 비율,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도 구축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경제적 여건이라고 보면은 정치자금에 대한 강한 규제는 결국 정치가 경제적 힘에 의하여 왜곡되는 것이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당의 운영에 있어서 소요 비용의 조달을 외면하고서는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돈이 있어야 정당이 굴러가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정당은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이 국가에 귀속돼서 국가 보조금을 통해 생존을 한다는 측면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국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기성 정당에게만 유리하게 되고 재정이 취약한 소수 정당에게는 존립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인단체의 후원금 기부 제도를 도입해서 소수 정당도 재정적 문제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의점에 의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 한국의 개인 정치 후원금의 비율이 1.5%에 그치며 OECD 국가 중 일본과 비슷하게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방법은 물론이고 법인과 단체의 방법도 함께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개인의 후원금
전달에 있어서도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도를 통해서 구축하는 방법인데요. 과연 현재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해서 법인 단체나 여러 시민 단체가 정치인에게 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이를 수면 밖으로 꺼내어 제도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미국과 같은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두 후보자의 찬성과 반대 주장에 대해 잘 들어봤습니다. 보충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질문 시간 마찬가지로 30초 드리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자, 먼저 반대 입장의 유동민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호비 정의원 후보자부터 유동민 후보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30초 드립니다. 네, 지금의 정치자금법을 대표 발의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 법이 정상적인 정치활동과 국회 입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와 규제들이 많아서 몇 년 후에 개정이 될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어서 신기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하신 문제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유동민 후보자의 답변도 들어봐야겠죠. 1분 30초 드립니다. 지금 국회는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에 지금 법안 통과율이 지금 의원이 발의했을 때 법안 통과율이 4%인데요. 그만큼 지금 입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정치 자금이 국회의 입법과 관련된 그런 영향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치후원금 때문에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되지 않는다는데 지금 540억 원이 모였고요. 그다음에 상위 30명 국회의원에게 최소 2억 원이 넘는 그런 금액이 후원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밖에도 여러 정당 후원금도 더불어민주당 350억 원, 국민의힘 150억 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개인들이 정치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내는 만큼 소수가 하면 되게 커 보이지만 다수 국민들이 했을 때도 되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 후원금이 개인의 후원금만으로도 제대로 운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조현아 후보자, 유동민 후보자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30초 드립니다. 네, 법인단체의 후원으로 다양한 이익을 결국 제도에 반영하기 힘들다라고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런 법인단체 후원금이 없을 시 소수정당의 운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정당보단 기성정당이 유리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모순점에 대해서 한번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동민 후보자 1분 30초 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소수 정당이 더 정치 후원금을 받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 거의 최고 금액을 갱신했고 진보 정당인 경우 당원들이 그런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되게 금액이 정당 후원금도 제일 빠르게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소수 정당도 정치성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의회에서 입법 역할을 잘 하고 스타성만 제대로 충분한다면 충분히 개인 후원금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엔 찬성 입장이죠. 조현아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답변까지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연 후보자 보충 질문 30초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조금 전 C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저 또한 궁금한데요. 신인 정치인이나 소수 정당도 이 정책과 인물론이 받쳐준다면 충분히 개인 지지자와 또 후원금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보다는 능력으로 승부하는 정치가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조현아 후보자의 답변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해 주시죠. 네, 결국 소수 정당이 제도권 정치 안으로 들어와서 즉 국회에서 의석을 얻어야지만 영향력이 있게 발휘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정의당의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정의당이 거대 정당에 비해서 차지하는 의석은 매우 저조하기만 합니다. 특히 국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기성정당으로 이어짐으로써 기성정당에만 독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법인단체 후원금을 통해서 특정 정당의 경제력의 뒷받침을 통해서 소수 정당의 활성화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또 인물이
인물에 관한 보조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오히려 법인과 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개인의 스타성을 인정받고 개인의 정치력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현행 제도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경제적 자본을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 입장 유동민 후보자께서 조현아 후보자에게 질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 30초, 답변 시간 1분 30초 주어지고요. 질문 시작해 주시죠. 네, 조현아 후보자님께서 법인 단체 후원금 기부의 좋은 사례로 미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미국은 NRA라고 총기보호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이들이 로비를 하면서 700만 불, 즉 700만 불을 존 맥케인 상원의원한테 하고 10명 중 99명에게 공화당 소속을 지원함으로써 법안을 총기 규제를 막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조현아 후보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미국의 제도가 100% 만족스러운 로비스트 제도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인 단체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점이 되냐고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법적 정치만 제대로 마무리된다면 법인이나 단체들도 충분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존재로서 많은 정치적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점에서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 기부 제도가 왜 비난만 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는데 이런 법인과 또 단체가 정치적 요구를 하는 것이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순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법인단체 후원금 기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 찬반 주장에 대한 보충 질문과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발언 들어볼 텐데요. 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인 유동민 후보자부터 발언해 주시죠. 1분 발언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인 단체 후원금 기부를 제도한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은 금권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70%는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데 정작 총기 규제에 관한 로비가 활성화됨으로써 국민들이 원하는 입법 법안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인단체 후원금 기부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004년 정치개혁으로 이미 법인단체의 이런 후원금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대선 후보에게 로비를 하고 그거를 입법 과정을 하고 결국 소수의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이제 정치가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전의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소액 다수의 개인 후원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찬성 입장의 조현아 후보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시작합니다. 네,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 없이 과연 정치를 논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법인과 단체 모두 현재 암암리에 우리는 공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이러한 기부 제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수면 위로 올려서 제도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이 얼마를 받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히고 이를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심판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부를 통해서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 제도를 마련을 하여 세액을 줄여주는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본력이 구축이 될 거고 또 국고 부조금으로 낭비되는 국민의 세금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 후보자들의 1분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찬반 토론 이제 마지막 주제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국회의원 300인의 의원 정수는 유지되어야 한답니다. 먼저 기호 B 정예원 후보자는 찬성 입장인데요. 2분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저는 의원 정수 유지에 찬성합니다. 구체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데요. 그 근거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더 나은 정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4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1948년 200석을 시작으로 1988년에는 299석,
이렇게 200명대를 유지해 오다가 2012년 이후로는 30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의원 200명대에서 300명 시대가 왔는데 과연 이 국회도 그만큼 발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국민들은 아니라고 답할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정치가 더 잘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세비는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의정활동 지원비가 매년 7억 700만 원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국회의원 300명으로 환산하면 2,121억 원에 달하는데요. 심지어 국회의원들은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습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 국회가 50일 이상 파행을 했는데 이 의원들은 하루만 출석을 하고도 월급 1,285만 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국민들의 여론 또한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국회의원 정수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늘려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9%였습니다. 질문을 좀 더 완화해서 그럼 세비를 동결하면 늘려도 되냐라고 물었을 때도 단 22%만이 찬성했습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원 정수만 늘리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 전에 이 현재 300인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이 갖는 불신을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씨 반대 입장의 유동민 후보자의 주장도 들어보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정수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의원 정수는 현재보다 더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갈등하고 여당과 야당이 입법 교착인 상태에 지니고 있습니다. 양당제이기 때문에 결국 서로의 지지층만 맹목적으로 바라보고 다수 국민의 의견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당제를 해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를 완화시켜야 하는데요. 다당제를 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소선구제를 하면 1당과 2당 둘 중에 한 사람만 되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이 3당, 4당을 안 뽑습니다. 결국 전략적 선택을 해서 사표가 되는 현상인데요. 결국 이 다당제를 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핵심입니다. 결국 중대선거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는 현재보다 더 증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원 정수가 문제 공론화될수록 국민들께서도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 찬성적인 여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KBS 선거제도 공론회 500인에서도 처음에는 의원 정수와 선거제도를 현행 유지하자고 했지만 그 토론 이후 20%나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비례대표도 늘리고 그다음에 중대선거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근거로 의원 정수 확대가 2023년 대한민국 현실 규모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OECD 평균 회원 국가 중에서 1인당 국회의원 그 비율이 낮은 국가가 일본하고 대한민국입니다. 결국 이 많은 국민, 과거에는 2,000명이었지만 지금은 5천만 명의 국민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원이 나옴으로써 소수의 특권을 사라지고 다수 국민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후보자의 찬성과 반대 주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제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 시간은 30초 드리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자, 먼저 찬성 입장의 정의연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아 후보자부터 정의연 후보자에게 보충 질문 해주시죠. 네,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학급 담임 선생님당 몇 명수, 간호사 한 명당 환자 몇 명수,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는 항상 한 명에 부여된 인원수가 너무 많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한 명의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국민의 목소리는 17만 명에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늘린다고 정치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정치가 나아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목소리가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의연 후보자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분명 의원 한 명당 인구수가 가지는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 의원 1인당 인구수를 따져볼 정도의 상태도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7만 명을 대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고 있는데 이 의원 정수만 늘린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현행 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씨 반대 입장의 유동민 후보자 보충 질문해 주시죠. 시작합니다. 네, 정혜연 후보자님께서 그 국회의원 의원 정수를 늘리면 결국 세비가 증가하게 되고 7억 7천만 원, 한 사람당 7억 7천만 원 들어서 총 2,121억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라 예산이 총 우리 512조, 지금은 거의 600조 가까이 되는데 그런 이 600조를 위해서 감시할 수 있는 그 비용은 2,121억 원이면 적은 금액 아닙니까? 네, 정의원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네, 물론 비대해진 행정부에 비해서 이 국회 규모가 작다는 사실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 감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단지 의원 정수가 적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게 행정부의 예산과 비교하면 적은 금액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GDP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가 1인당 국내 총생산의 3.5배 내외고 또 의정활동 지원 경비까지 합하면 GDP의 5배에서 6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나라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 덴마크 등의 국가와 비교를 해보면 의원 세비가 1인당 GDP의 2배 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모와 비교해봤을 때 지금 국회의원들 이미 너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특권부터 조금 내려놓으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이 말씀해주신 다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의미가 있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엔 두 후보자께서 반대 입장의 유동민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답변까지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조현아 후보자, 보충 질문 30초 드립니다. 네, 매 선거마다 이 선거 방식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항상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는데요. 이 다당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기성정당의 이익이 침해되는 부분인데요. 과연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기성정당이 이를 허용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지 혹은 추진이 가능하다면 그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동민 후보자 답변 1분 30초 드립니다. 기성정당이 지난번에 위성정당 등 여러 꼼수를 부렸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큰 대위를 위해서 그런 작은 문제를 결국 신경을 써야 할 건가?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성정당 내에서도 지금 최근에 국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300인의 국회의원들이 서로 선거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국 이렇게 해서 제도를 만드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의원 정수에 대해서 증대해서 좀 찬성을 하고 정의당도 찬성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살짝 조금 축소해야 한다 생각했는데 결국 이제 전원위원회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돼가고 있고 지난번 KBS 선거제도 공론화처럼 점점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정치권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논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찬성 입장의 정의연 후보자 보충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네, 양당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해 비례대표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 양질이 담보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당이 어떻게 공천하는지 그리고 명부 순위를 어떻게 매겼는지 이런 부분이 좀 공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유동민 후보자 답변 1분 30초 드립니다. 네, 결국 그 공천에 대한 그런 걸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 정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단순히 질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 정수를 좀 더 300명이었을 때보다 500명, 1000명이었을 때 어떻게 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그런 비례대표로 국회의원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소수의 그 특권이 아니라 다수 의원들이 생기면 점차 그 기득권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래서 의원 정수는 확대되어야 되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당도 내부적인 그런 공천 개혁이라든지
청년들을 어떻게 비례대표로 더 추가하는지 그런 비례대표의 목을 점점 늘리면 결국 이제 정치가 더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찬반 논제. 국회의원 300인의 의원 정수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찬반 주장에 대한 보충 질문과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볼 텐데요. 각 1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먼저 찬성 입장의 정의원 후보부터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국회의원 정수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의원 1인당 인구가 적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이것 자체가, 이 수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다라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해주신 답변들도 결국에 이 현재의 국회 자체를 먼저 정상화시켜놔야 이후 의원 정수 확대도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가장 먼저고 의원 정수 확대 또는 축소는 그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반대 입장의 유동민 후보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주십시오. 결국 선거제도 개혁이 누구에게 큰 이득이 되겠습니까? 결국 국민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됩니다. 의원 정수를 지금 유지하는 것은 소수의 그런 정당들, 지금 갖고 있는 양당 체제에만 더 유리하게 될 뿐입니다. 결국 다당제를 도입해야지 국민들의 의사가 더 반영되고 정치권도 또 싸움을 덜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정치권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않겠습니까? 결국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지금 현재의 그런 비대한 비대한 행정부 그런 조직에 맞게 또 개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열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앞서 토론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거나 또는 유권자에게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각 1분 30초씩 주어집니다. 자, 먼저 기호 씨, 유동민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시죠. 1분 30초 주어집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선거구 기호 10번 유동민입니다. 저는 국민께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선거구제부터 시작해서 후원금 기부제도 그리고 결혼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반대쪽의 의견, 찬성 쪽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 생활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결국 의원 정수도 그렇고 후원금 기부 제도도 그렇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또 다수 국민에게 이득이고 또 법인단체 후원금 기부 제도를 막는 것이 또 다수 국민에게 이득이고 결국 정치는 다수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국민들을 바라보고 싸우지 말고 그거를 조화롭게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A, 조현아 후보자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 시작합니다. 네, 어떤 정책이 변화하면 당연히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양립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결정 상황을 머릿수, 즉 쪽수로 결정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반대가 존재한 정치 제도는 무너져 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 위기 속에 있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생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기조연설에서 이 대한민국을 신뢰와 역할에 대한 희생을 존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약속드렸습니다. 성장형 국회의원이 아닌 완성형 국회의원으로 우리 유권자 여러분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기호 B 정의원 후보자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시작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 참 많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결혼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결혼하지 않아도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발전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는 국회의 어떤 고민의 방향성이 한번 바뀌어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논의되던 부분들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저는 좀 심리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복지가 좀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뉴스를 보면서 왜 정치인들 중에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경제학과를 나오거나 경영학과를 나오거나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심리학과를 일부러 진학을 했습니다. 제가 가질 수 있는 시각이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도록 경영학을 이중 전공했고 또 다른 학문에 대한 관심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합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듯이 그러한 인식이 좀 많이 확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저의 전공을 살려서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새 후보자의 마지막 발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모두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청년 세대들의 깊은 마음까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주신 새 후보자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나는 미래의 국회의원이다 가상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